예, 따자하오. 자, 엠브레입니다. 예, 방금 녹화했었던 영상이 다시 한번 지워지는 바람에 같은 얘기를 두 번 하게 됐습니다. 이제 하면 이제 저희가 헌법을 보겠습니다. 자, 헌법은 제가 이제 참고했었던 문제는 2015년 제 57회 사법시험에 출제했었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헌법 같은 경우에도 그 특유의 그 답안 작성 방법이 있는 것들은 항상 제1문의 이 앞쪽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심판 청구가 적법하냐,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하고 있느냐, 이 부분 검토를 할 때 헌법 답안 특유의 답안 구성 방법이 있게 되는데요. 그 나머지 그 이외의 다른 물음들, 다른 설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법학 답안의 작성 방법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적으시고 그 법리에 따라 사안을 포섭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에서 언급을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헌법 답안지에 특유의 그 답안 작성 방법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역시나 이 서론을 먼저 써주고 결론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 같은 경우에 이제 출제위원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헌법은 특히나 서론과 이 결론에 분명히 배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서론과 결론을 꼭 빼놓지 말고 쓰셔야 되고요. 다만 이 서론과 결론은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길게 이걸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니온에서 공부하라고 이렇게 써놨었지만 이런 식으로 쟁점의 정리를 이거를 다 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키워드만 A, B, 검토한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나열해서 답안지를 보는 채점자가 얘가 논점을 지금 다 찾아냈구나, 이거를 그런 인상을 빨리 줄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용도로만 쓰시고, 만약에 2점이 배점 돼 있더라도 그냥 1점만 바꾸고 하는 걸로, 그 시간에 다른 데서 더 배점 높은 데서 점수를 따는 걸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약에 헌법재판소법에 이제 68조 제1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께서 공부 어느 정도 당연히 가장 헌법시험의 기본이라고 하는 게 헌법소원이 나왔을 때 이게 68조 2항의 그 헌법소원인지 아니면 68조 1항의 헌법소원인지 이거 분간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각각에 이제 나왔을 때 이 적법 요건이라는 게 제가 항상 했었던 실수인데, 민사법 공부를 할 때처럼 이런 거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 다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굳이 이걸 왜 써주고 이런 데 설마 채점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런 부분들 작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이런 의의 부분들도 사실 그냥 다 생략했습니다. 왜냐면 이 의의나 요건들을 녹여가지고 어차피 사안을 제가 꼼꼼하게 포섭하고 있는 걸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실질적으로는 답안 채점하시는 분들이 얘가 이 의의와 이런 요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녹여서 사안 포섭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구나라고 채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헌법에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 답안지를 작성하실 땐 여러분들도 이 일반론을 먼저 꼭 써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안의 포섭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일반론에 해당되는 게 우선 이 적법 요건을 누구든 다 알고 있지만 이 요건을 그냥 서술해 를 주시는데, 그러니까 매 헌법 시험 때마다 쓸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부분을 이게 풀어서 쓰실 필요가 없고 그냥 알고 있다는 정도만 그 보여주기 위해서 한 이 두 줄 정도 이렇게 해서 쭉 그냥 1, 2, 3, 4, 5 이렇게 해서 단어들만 현재성, 직접성, 자기관련성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들만 나열해 주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답안지에 보시다시피 이런 적법 요건 중 어떤 요건이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를 쓰면은 당연히 좋지만 그냥 굳이 사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을 세이브하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된다 쓸 필요 없는 거 어차피 이 밑에 쓰지 않습니까? 최대한 얘기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자기 관련성 이것도 빼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령소원인데요. 법령소원 그렇죠? 다 아시죠? 그래서 법령소원 같은 게 지금 여기 자기 관련성 요건과 직접성 요건, 특히 직접성 요건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근데 이걸 쓰실 때도 그러니까 헌법
헌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 키워드가 이 자기 관련성 요건이 그 중점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는 그 직접 상대방, 원칙적으로는 직접 상대방이 자기 관련성을 가지고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한테도 그 효과가 미칠 때, 그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그 제3자한테도 자기 관련성이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런 판례 문구가 이런 것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들을 위주로 그 각 요건들, 여기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요건들의 각 키워드 위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의가 많은 배점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이 키워드 위주로 정말 한 줄 내에 끝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의를 한 줄 정도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이렇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인정된다. 혹은 뭐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사안의 포섭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련성 요건과 뭐 직접성 요건이 이 사안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미세먼지 탓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성 요건 같은 경우에도 이 키워드는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이 부분이 키워드가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구제 절차가 없거나 기대 가능성이 없거나 그 없는 경우, 그리고 이제 형벌 규정인 경우, 그리고 기속적인 규정인 경우에는 뭐 예외적으로 직접성 요건이 충족됨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 항상 그 요건들에 대해서 그 일반론을 적시하실 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안의 포섭, 이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보시다 보면 이 문제가 사실 10점이라고 배점되죠. 10점보다는 솔직히 쓸 게 더 많은 내용들인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걸 그 분량을 생각하지 않고 답안을 작성하시다 보면 내가 이걸 외웠던 것이 아깝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반론과 사안 포섭들이 아깝다 보니까 글이 정말 길어집니다. 근데 이걸 출제하신 분들이 이걸 10점으로 배점을 뒀던 거는 그 분량 내로 그 정도 그 비중으로 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배점을 가지고서 그 본인이 쓰시는 그 글씨 속도에 비추어 봐서 이 정도면 내가 몇 줄 내로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이런 A, B, C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각각 그 분량을 이 정도로 조절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전략적으로 답안 구성을 하셔야 그 효율적으로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선 이 설문 1의 1, 이 적법 요건에 대한 이 부분 목차 구성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설문 1-2,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우선은 설문 1의 2 보다 우선 먼저 그러니까 2문의 1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2015년 57회 사법시험에 2의 1문에 해당되는 이 부분입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법시험에 기출됐었던 거고, 변호시험에도 언제든지 기출될 수 있겠죠. 우선, 헌법 답안지를 구성을 할 때, 지금 이 물음 자체에서 그냥 혼인의 자유, 출산의 자유,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목차를 구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0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10점, 10점, 10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번 문제를 푸시면서 느껴야 되는 그런 감각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5점, 5점, 20점 이렇게 배분을 해서 글을 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점이기 때문에 이걸 30줄 정도로 쓴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분량으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인의 자유 침해를 물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쓸 때 혼인의 자유의 의의 및 근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근거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걸 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근거를 이 안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 목차에다가 이 옆에 헌법 제36조인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출산의 자유 옆에도 헌법 10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거들을 이제 목차에 이미 티가 나게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빼고 싶지만
그냥 헌법은, 공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론으로서 의의를 먼저 꼭 써주시고요. 한 줄 정도라도. 그리고 이제 사안의 경우에 그 침해되는지 여부를 쓰시게 됩니다. 출산의 자유도 마찬가지겠고요. 이 기본권의 그 침해에 대해서는 이 뒷장에서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게 뭔가 프로로 이런 영상을 작성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쵸 타임머신을 타고 사법시험을 치던 저에게 다시 돌아가서 해줄 수 있다면은 하고 싶은 그런 얘기들을 그냥 이제 뭐 나름 공익적인 차원에서 작성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카메라가 많이 덜렁거리는데요. 예, 좋게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평등권 침해 여부가 여기서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등권 침해 여부. 근데 이걸 평등 원칙 위배 여부라고 뭐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전 이쪽이 더 편하거든요. 우선 그러니까 역시나 일반론으로서 의의 및 근거 여기다 써야겠네요. 제가 자꾸 실수하네. 여기도 목차에서 티가 나게 내가 이거 안다는 걸 티를 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의의 및 근거 헌법 제11조에서 그 말하는 평등이라는 거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며 법 적용상뿐만 아니라 법 내용상 평등까지 포함하며 이런 유들의 평등에 대한 우리가 일반론들을 다 외워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 키워드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답안지에는 이런 키워드 위주로 써야겠다. 왜냐하면 어차피 길게 쓸 수가 없고 한 줄 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술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상대적 평등 콤마 법 내용상 평등 콤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끝내셔도 채점자들은 다 압니다. 어차피 그걸로 점수 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평등권 침해 여부 같은 경우에는 목차를 구성하실 때 그러니까 이런 목차 구성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 집단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평등권은 기본권 침해,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과 다르게, 그래서 제가 평등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다른 기본권과 다르게 비교 집단이라는 게 설정이 돼야 그 다음에 논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택시 면허를 상속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 개인 택시 업자랑 그 회사 택시를 비교 집단에 놓을 것인지, 개인 택시 업자랑 아니면 일반적인 비상업적인 자가용 운전자들을 놓을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비교 집단을 먼저 설정해야 그 다음 논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비교 집단을 설정하시고, 그래서 첫 번째 목차는 비교 집단 간 차별 취급 존재 여부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 집단, 어떤 집단과 어떤 집단 사이에, 그리고 차별 취급, 어떠한 그 차별 취급이 존재한다 라는 걸 간단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차별 취급이 그래서 정당하냐, 이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정당성을 검토하는 심사 기준을 이 헌법재판소의 기준을 먼저 언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혹은 뭐 입법자의 행위규범 뭐 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거에서 원칙적으로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이지만, 다만 헌법이 차별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차별을 금지하고 있거나 그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비례 원칙을 심사하겠다. 이게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이 되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완화된 비례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심사 기준들을 사안에 따라서 이게 작성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자의금지 원칙이 적용된 사안이다. 이 사안은 비례 원칙에 따라 심사한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둘 중에 하나, 심사 기준 다음에는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안이 자의금지 원칙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키워드가 명백히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 그리고 이게 실질상 같은 걸 다르게 대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가 될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비례 원칙이 적용돼서 심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차별 취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제도성, 법익 균형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목차를 구성하실 때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으셨겠지만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목차로 그냥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분량이, 만약에 이 네 가지를 쓸 때 이 분량을 나누신다면 예를 들어서 이게 2대 4대 2 정도?
아니면 2대 3대 2 정도? 그러니까 목적의 정당성 1, 수단의 적합성 1, 침해의 최소성 3, 법익 균형성 1. 뭐 이 정도로 저는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쓰다 보면 이게 좀 길어지게 됩니다. 공익 사익 얘기를 하다 보면 요게 2 정도는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1.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2. 침해의 최소성, 3. 법익 균형성 이렇게 쓰시고 침해 최소성에 당연히 포인트를 두고 검토를 사안에 포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결국 작성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뭐 혼인의 자유나 출산의 자유나 이런 자유들은 사실은 기본권들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반면에 평등권 침해 여부, 평등 원칙 위배 여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항상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등 원칙 위배 여부 나오면 이 의의 항상 쓰실 수 있는 키워드를 준비해 놓으시고 비교 집단 간의 차별 취급 존재 여부, 그리고 그 차별 취급이 정당한지 여부, 여기서는 심사 기준과 그 기준에 따른 포섭. 그러니까 이게 평등 원칙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목차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거를 준비를 하시되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80줄부터 100줄까지 거의 지금 20줄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평등권을 10줄 이내에 끊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머리에 숙지를 하고 계시고, 만약 이게 10점 분량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정말 축약을 해서 10줄 이내, 뭐 15줄 이내로 이걸 끊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숙달을 하셔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보셔야 될 게 이거 이외에 일반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 이 사안에서도 물어봤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자, 앞에로 보셔서 설문 1-2 부분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교되게 얘기한 옆에다 놓고 볼까요? 이거는 참고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목차 부분이고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일반적인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목차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문제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원칙 내지는 원리를 위배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굳이 검토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전하게 우리가 점수를 받으려면 기본권 침해만 물었지만 결국에 헌법상 원칙 원리를 위배해서 결국에 이 주관적인 공권을 침해했는지 뭐 간접적으로는 그 영향을 미치겠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가볍게라도 검토해 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 이 설문 사안을 여러분들이 뭐 영상을 멈추시고 잠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이제 중점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워낙 자주 나오는 그 기본권이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나오면은 이제 헌법적인 근거를 바로바로 목차에다가 달으셔서 내가 이거 몇 조인지 안다라는 걸 티를 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의의를 항상 한 줄로 쓸 수 있도록 가장 키워드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뽑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표현의 자유의 키워드는 뭐 민주주의이고, 뭐 상업적 광고도 보호 영역이고, 익명 표현도 뭐 보호 영역이고, 음란 표현도 보호 영역이고, 이걸 사안마다 선택하셔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의의를 정해놓은 대로 그러니까 생활의 그 기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리고 계속적인 소득 활동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정의들이 의의 부분에 나와야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씀 안 드렸군요. 그래서 이 기본권 같은 경우에 이 보호 영역과 제한 여부 제가 이렇게 목차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 기본권의 보호 영역, 제한 여부, 침해 여부 이렇게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기본권에서의 목차인 거고요. 비교하시자면은 아까 이 평등권에서는 비교 집단 간 차별 취급의 존재 여부, 그 차별 취급의 정당성 여부.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각각 이제 제가 이제 세 단계로 저는 이제 좀 대꾸적으로 외우고 있었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보호 영역이라는 것 자체가 그 자유의 그 의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호 영역 그 의의를 써주시고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되는 영역인 거고, 뭐 갑의 기본권은 뭐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그 보호가 되는 영역 내이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제한되고 있다. 그래서 이 보호 영역과 제한 여부 이 부분을 한꺼번에 목차에 써주시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다른 대부분의 그 기본권들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 직업의 자유 같이 특별한 기본권들은 그 특별한 이론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의의를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 사안 갑의 지금 해당되는 사안이 이제 보호 영역, 기본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인데요. 그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업의 자유에선 단계 이론이라는 이론이 우리가 특별 이론을 받아들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길게 뭐 지지하게 뭐 단계 이론은 뭐 어떤 거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런 거 쓰실 필요 없이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지니까 그냥 옆에다 짝대기 긋고 단계 이론. 그래서 목차만 해도 아 내가 이걸 다 알고 있다라는 걸 빨리 티를 내주시고 그래서 검토를 하실 때 결국에 과잉금지 원칙의 구체화로서 특별 규정으로서 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심사 기준을 심사 강도를 달리한다. 이게 단계 이론이다라는 거 이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안의 포섭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내신 공부를 할 때 헌법에서는 항상 기본권 경합, 뭐 기본권의 충돌, 뭐 그러면서 뭐 대사인 효니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실제로 시중 답안지에도 이런 부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제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 출제위원급 교수님들께 여쭤봤을 때 사실 배점이 거의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초에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아예 뭐 흡연권과 혐연권이 충돌할 때 언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충돌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그 기본권이 충돌되는 사안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기본권 충돌에도 배점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써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소원이 걸려있는 모든 사안은 사실 기본권 경합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배점이 안 들어간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뭐 수험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서론과 결론을 우리가 써주듯이 배점이 돼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적은 배점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기본권 경합 이론을 쓰시고 여기서 정말 간단하게 뭐 한 줄 내진 두 줄 정도로만 이거를 끝내시는 걸로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배점을 받고 혹시 배점이 없었다면 뭐 가점 1점이라도 받는 걸로 하기 위해서 한 두 줄 정도 내로 끝내는 걸로 목표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논점으로 기본권 충돌 내진 경합이 해당되는 사안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뭐 변시 5회 그 사법시험 56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이런 부분들일 때는 기본권 충돌을 분명히 크게 적시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일반론으로 돌아와서 일반론을 따지자면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기본권의 보호용 및 제한 여부를 써주시고 경합 이론은 뭐 거의 안 쓰다시피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는 게 기본권 침해 여부입니다. 자,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헌법상 근거가 헌법 제37조 2항입니다. 그 37조 2항에 있는 것이 결국에 그걸 이제 각각 구체화 시킨 것이 결국은 뭐 포괄 위임 입법 금지라든지 명확성의 원칙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에 근거한 것이 이제 과잉금지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제가 이렇게 목차를 잡아놓은 이유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되고 그 법이라는 거는 해석상 명확한 법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령으로 법에 근거해서 제한을 할지언정 그 법령은 포괄 위임 입법 금지 원칙을 반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 우위에 반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한데 이 부분 역시도 아까 경합 이론 마냥 배점이 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워낙에 사실 좀 비중이 낮은 거기 때문이죠. 하지만 혹시라도 배점이 돼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한 줄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위임이 안 돼 있으면 하위 법령에 위임이 안 돼 있으면 안 쓰는 게 맞겠지만 이 포괄 위임 입법 금지는요. 근데 명확성 원칙은 거의 대부분 쓰게 돼 있는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명확성 원칙에 대해서 뭐 키워드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이렇게 뭐 최대한의 명확성이 아니라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최소한의 명확성이라든지 법관의 보충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명확해질 수 있으면 그 정도는 명확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키워드니까 그런 키워드 일반론들을 써주시고 이 사안에서는 뭐 명확성 원칙을 반한다 안 반한다 이렇게 퍼석을 해주시는 걸로 해서 이렇게 하면 한 두 줄 내로 끝내실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 묻는 거는 가장 큰 배점은 과잉금지에 있다는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이거를 차라리 앞에다 써주시면은 어차피 과잉금지 쓸 거는 누구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내가 썼다라는 걸 채점자한테 빨리 보여줄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뒤에다 썼더니 저는 분명히 이걸 썼는데 그 명확성 원칙도 검토할 것 뭐 이런 첨삭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분한테 억울해할 게 아닌 게 그분이 그렇게 바쁘게 채점했을 때 그거를 발견을 못하게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험생인 제 귀책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이제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하실 때는 아까 전에 평등권에서 보셨던 그 기준과 비슷합니다. 근데 비슷한데 조금 다르지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입니다. 그쵸? 큰 포인트는 아닌데 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성 이렇게 과잉금지 원칙을 검토하시게 되고 아까 전처럼 그 비중 때문에라도 1대 1대 3대 1 이 정도에서 목차를 이렇게 구성하셔가지고 분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기본권의 보호 영역, 그 제한 여부, 그리고 침해 여부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면서 이제 끝내시면 되겠는데 예,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평등권 침해 여부 이것도 평등권을 기본권이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같이 논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제가 평등 원칙 위배 여부라고 아까 계속 부르고 싶다 말씀드린 게 사실상 이거를 그러니까 이 위에처럼 각종 기본권들을 제한 여부를 검토하고 침해 여부는 한꺼번에 검토하지 않습니까? 그게 수험 기술적으로 확실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분량내를 쓸 수가 있는데요. 이 평등권도 기본권이라고 만약에 제한 여부를 써놓고 이것까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평등은 심사 기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약간 논의의 평면이 다릅니다.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는 그냥 평등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실제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 또 쓰실 때 기본권 제한 여부를 쓰신 다음에 모아서 침해 여부를 쓰시고 그 다음에 평등 원칙 위배 여부를 쓰실 때는 아까 옆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의의 및 근거, 그 비교 집단 간 차별 취급 존부 그리고 차별 취급의 정당성 그래서 심사 기준과 사안의 경우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취지가 지금 침해 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이건 사족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적게 많이 양을 줄여야 되지만 실제로 그 헌법상 헌법적인 이 갑의 주장이 정당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기본권뿐만 아니라 그 원리 원칙 위배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런 게 있겠죠. 이렇게 우리 검열금지 원칙이라고 말하는 사전 제한 금지 원칙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은 지금 이 기본권 내지는 평등 원칙처럼 전형적인 대단한 목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검열금지 원칙 위배 여부라고 한다면은 그 의의와 근거 그래서 그 사안에선 그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이제 구성하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과 같은 경우에 결국에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모든 헌법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적법 요건을 묻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8조 1항 적법 요건, 68조 2항 적법 요건 그거 항상 나온다 생각하고 그냥 준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기본권 침해 여부 항상 물어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본권 위주로 키워드를 준비하셔가지고 이렇게 제한 여부, 침해 여부 이렇게 검토를 하시고요. 그리고 평등권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평등 원칙 위배 여부도 나오면 이렇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법 같은 경우에는 점수에서 그게 큰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답안지에 거의 항상 들어가게 되는 일반론적인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헌법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점수의 차이가 결국 발생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문제 자체를 실제 판례 사안을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누가 그 판례를 실제로 읽어봤느냐. 그래서 그게 위헌이다 합헌이다 결론이 아니라 이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A, B, C, D 어떤 기본권을 검토를 했었고 그 중에 A, B, C는 제한이 맞는데 뭐 D는 제한조차 아니다. 그리고 A, B, C 중에 A랑 B 위주로 검토하는데 A는 침해했지만 B는 침해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구체적으로 그 헌재가 판단한 부분들을 누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가 이제 결국에는 고득점이냐 그가 평타를 치느냐 뭐 이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이하의 점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든지 이게 나올 거라고 100% 나오는 그 일반론들인데 이 일반론들을 미리 사전에 깔끔하게 준비를 해놓으시지 않기 때문에 그 분량과 시간 조절을 못해서 답안지가 형식적으로 깔끔하지 못했을 때 거기가 이제 평균 이하로 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이것만 맞추시면 지금 말씀드린 그 형식만 그 분량 조절만 하실 수만 있으면 그 키워드들만으로 이미 충분히 기본 평점은 갑니다. 근데 이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으려면 그리고 헌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판례 전문을 읽어봐야 되는데 헌법재판소 판례 전문 유난히 깁니다. 그리고 크게 도움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죠. 지금 뭐 책 이름을 얘기하자면 뭐 정혜철 씨래. 그게 김유양 씨의 김유양 교수, 김유양 강사님의 저기 헌법 250 뭐 그런 책들처럼 좀 중요 판례들의 전문이 담겨 있는 거 그게 꼭 그러니까 그분께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헌법 교수님들이 그 중요 판례를 선별하셔가지고 그 중요 판례들 전문을 좀 요약해서 실어 놓으신 그런 판례집들 그런 것들을 시간이 있을 때 좀 읽어두시면은 그러니까 결국 그걸 갖고 문제를 만드실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판례들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들을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부해 놓으시는 게 이제 헌법에 있어서는 이제 고득점을 받기 위한 공부 방법이 되겠고요. 우선 고득점 이전에 이제 평균 점수라도 획득하시기 위한 시험 스킬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이렇게 적법 조건 어차피 나오는 거 키워드 다 외우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기본권 어차피 나오는 거 키워드 다 외우시고요. 그리고 평등권 자주 나오니까 키워드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안 구성 방법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헌법도 수월하게 끝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제 남은 게 이제 형법에 해당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형법 강의 그 영상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